우리 경북의 영주 그리고 풍기 봉화의 아미고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아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 언제까지 우리가 견뎌야 되냐 이런 질문이고요. 우리가 견딘다기보다 우리가 날려버려야죠. 저는 뭐 1년이나 2년 안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한 40년 정치 평론하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인을 보시면 혼자서 하는 정치인이 있고 자기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혼자서 하는 정치인은 어찌어찌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위기가 오기 마련이고 위기가 왔을 때 이걸 버텨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정치, 지지자들이 있는 정치, 세력이 지지하는 정치는 위기가 와도 그걸 버텨낼 힘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혼자 하는 정치였어요. 그러니까 어찌어찌해서 뭐 정말 시대의 운을 맞아서 대통령이 될 수는 있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위기가 찾아오자 그 한 번의 위기를 넘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감옥에 가게 됐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생겼어요. 윤어게인이 그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감옥 가는 과정에서 생긴 윤어게인 세력이 좀 일찍 생겼으면 그럼 대통령 탄핵도 안 당했을 거다. 왜냐하면 그 세력이 한동훈이부터 쫓아내버렸을 테니까.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이는 어떠냐? 이재명이는 세력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개딸이라는 세력이 있잖아요. 최소한 20만 명 정도 되는. 그 20만 명은 이재명이가 만든 그 커뮤니티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이재명이가 이장을 했잖아요. 그 제명인의 마을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숫자가 21만 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만 명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개딸들을. 그런데 개딸이 있으니까 대통령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여러 번 실패도 하고 막 위기도 겪잖아요. 선거법 때문에 출마 못할 위기도 처하고 한번 떨어지기도 하고 경선에서도 지고 그때마다 이 지지 세력이 흩어지지 않고 버텨주니까 다시 재기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력을 탈취했는데 그런데 이 개딸들이 성격이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무슨 공산주의 이념으로라도 모여있는 것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딸은 이재명이하고 김영영이가 침대 위에서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손가락질해가 만들어낸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지 그게 무슨 가치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런 이념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재명과 나머지 개딸들이야. 이재명을 대신할 수 있는 리더가 개딸에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뭐 이재명을 대신할 수 있는 개딸의 지도자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재명이를 좋아해서 뭉쳤는데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이후에 목표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뭔가 이재명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막 그게 뭐든 따지지 않고 지지하고 뭔가 이재명이한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그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개딸들은 더 이상 이재명 지지 세력, 이재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걸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지지 세력이 안 돼요, 이제는. 그냥 집만 될 뿐이야. 그러면 저 좌파 것들 중에 세력 있는, 지지 세력이 있는 정치인이 또 누가 있냐? 김민석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지지 세력이 없어요. 정청래는 없어요. 추미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지지 세력 자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운이 좋게 대통령 될 기회가 오면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의 위기가 한 번 오면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위기가 지금 이미 오기 시작했죠. 위기는 바깥에서도 오고 안에서도 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나라 같이 외교와 안보가 중요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다른 건 못해도 외교 안보는 잘해야만이 정권이 유지되거든요. 근데 이 이재명이가 외교 안보 통상에 있어서 완전 빵점짜리예요. 뭘 하나도 몰라. 아는 게 없는데. 하나도 몰라. 그리고 무능해. 그래서 하여튼 이 외교 안보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민생이라도 잘 챙겨야 되는데 지금 민생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이가 할 줄 아는 게 돈 퍼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5만 원 갖고서 어떻게 한 달 정도 재미 보다가 약발 떨어진 것 같으니까 또 10만 원 준다 그러고 계속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공짜 돈 준다 그러는데 그거 싫다 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특히 나이 든 분들이 더 해요. 그래서 2020년에 우리가 다 이겨놓은 선거 그것 때문에 졌잖아요. 2020년에 황교안 선거 때. 하여튼 그런데 이 돈 나눠주는 거는요, 이게 마약과 같아가지고, 술과 같아가지고, 나눠주면 그보다 더 세게 나눠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약발이 떨어져. 와닿는 게 없으니까. 15만 원으로 재미 봤으면 그 다음에는 최소한 20만 원, 30만 원은 줘야 주는가 보다인데 요번에 10만 원 준다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자체로도 국가 재정을 좀먹는 나쁜 짓이지만 이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더 큰 포퓰리즘을 해야만 돼. 그러니까 더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악순환에 이것들이 지금 빠져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력 내부 위기인데, 이재명이가 저 좌파 것들끼리는 족보 되게 따져요. 여기 이제 이런 마을 공동체에서도 보면 족보들 좀 따지잖아요. 예, 나이 한 살 위냐 아래냐 갖고서 따지고 그러잖아요. 이 좌파 것들은 평생 운동권 족보를 갖고 먹고 살아요. 운동권 족보라는 게 뭐냐면 감옥 많이 갔다 온 사람, 감옥 세게 갔다 온 사람, 뭐 이거가 서열이 위야. 그렇게 따지면 저는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운동권 족보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재명이 이거는 이 운동권 족보에 없어. 아예 족보에 이름도 올리지 못한 이 이재명이 보다는 정청래가 운동권 족보가 조금 더 높아. 정청래보다는 김민석이가 좀 더 높아. 근데 추미애는 족보가 없어. 얘는 무슨 민주화 운동 왔다 갔다 한 애도 아니야. 그냥 김대중이한테 피값 당해갖고서 그냥 육선 의원이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저 좌파 것들은 요 운동권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 운동권 족보도 우리가 아는 족보하고 우리가 모르는 족보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족보는 어떤 거냐면 김정은이가 정해주는 족보야. 김정은이하고 이 정찰총국이라는 대남 공작 부서가 한 번이라도 포섭했던 자, 이게 족보가 제일 높아. 포섭 대상이었는데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그 정도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놓고, 아예 포섭 대상도 아니었던 사람은 아예 족보가 없어요. 그렇게 달라요. 족보는 근데 비밀이야. 이거 알면은 간첩으로 바로 잡혀 들어가니까 얘네도 그거는 비밀로 하고 있는데 대충 짐작은 하죠. 저는 어떤 자가 요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족보에 위에 올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짐작을 해. 근데 저도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복잡해, 이것들이 족보가.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어느 족보에도 여기 들어가 있질 않아요. 뭐 동부연합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뭐 그러는데, 그것도 동부연합에 이재명이가 조직원으로 들어가서 뛰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족보를 받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냥 성남시장 하려고 그냥 그쪽하고도 줄대고 뭐 이거하고도 조폭하고도 줄대고 하듯이 그 정도로 한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은 족보가 없어. 그래서 운동권 족보가 높은 것들은 겉으로는 대통령이니까 겸손하게 해도 속으로는 다 알로 보고 있어. 김민석이가 이재명이를 뭘 그렇게 대단한 자로 생각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정청래가 이재명이를 뭘로 무슨 존중을 하겠어요? 저거 별것도 아닌 게 운 좋아서 됐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좌파 것들 안에 질서라는 게 없어요. 거의 무너졌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좌파 것들 안에서도 차기를 노리는 게 민석이나 정청래나 조국이나 추미애나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낙점을 받아서, 이재명이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차기에 한번 대권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 그거는 권력 생리상도 없지만 이재명이가 누굴 도와줄 그런 깜냥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자력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조국이도 정청래도 김민석이도 추미애도 지가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자력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차피 자력으로 돼야 된다면 지금부터 떠야지 뭘 기다려주냐고. 이재명이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이가 국정 운영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차기 대권 주자들이 조금 기다려줘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자유우파 지당 안에서는 상식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있을 때는 차기 대권 주자들은 가급적이면 몸도 낮추고 대권 행보를 자제하잖아요. 근데 좌파 그때는 전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대놓고 시작을 했어. 벌써 이재명이가 100일도 되기 전에 시작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이가
좌파 권력 내부의 통제력도 거의 상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통상 문제 개판이지 민생은 점점 더 악순환에 들어가지 권력 내부 질서도 못 잡지.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재명이가 버티는 건 어떤 거냐면, 유일하게 버티는 건 뭐냐면 족벌 언론들이 잘 써주는 거야. 족벌 언론들이 이게 머리들이 나빠가지고 세상이 이미 지그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아직도 몰라.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조선일보나 기성 언론들 있잖아요, 전부 김문수였어. 그리고 우리 자유파 유튜브 몇 명이 장동혁이다 이랬거든. 그래서 한판 붙은 거야. 누가 이겼어요?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이겼잖아.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족벌 언론들은, 기성 언론들은 자기들이 센 줄 알아. 그리고 또 이것들은 워낙 지저분하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한 100년씩 되잖아요, 역사가. 조선일보 100년, 동아일보 100년 되잖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들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약점들이 다 잡혀 있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현실 권력은 이재명이가 갖고 있으니까 이재명이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지것들이 서바이벌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택도 아닌 이 빨아주는 기사들을 계속 뉴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번에 유행 광고 또 막 전부 기립박수였다고 막 보도를 하잖아. 근데 막상 사진을 보면은 텅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게 옛날 같으면 조중동이 막 기립박수가 있었어, 뭐 열렬한 뭐가 있었다고 막 보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가 뭐 유엔 총회장에 갈 수도 없고.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기성 언론들, 족벌 언론들이 완전히 그런 면에서 언론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것들이 먹고 살려고, 서바이벌 하려고 계속해서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냥개 노릇을. 그런데 이재명이는 그거 보고서 좋아하는 것 같아. 여론조사, 그것도 그 좌파들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발표하는 높은 지지율, 이거 가지고서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권력이 망조에 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역대 정권에서 보면 권력이 무너질 때 이 대통령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 이게 대통령부터 멘붕이 돼버리면 그야말로 위험해지니까 대통령이 멘붕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써. 하나는 자꾸 외국에 내보내. 일단 외국에 가면 국내에서 복잡한 거 지가 공격받는 얘기들은 없잖아. 그리고 외국에서는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융숭하게 접대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접대 받으면서 한 며칠 마약 맞듯이 그렇게 그냥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정권이 무너질 때 또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대통령 외유 계획을 세워. 안 가도 되는 데를 계속 내보내. 지금 이게 100일밖에 안 됐는데 계속 나가는 거야. 안 나가도 될 때 쓸데없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는 꼭 만나야 될 사람은 안 만나. 예. 이게 정권 말기 현상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여론조사 숫자 가지고서 조작질 해가지고 환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대통령님 지지율이 50% 중반입니다. 실제로 우리 체감하는 민심하고 완전히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 여론조사에서도 숫자를 조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요새는 무서운 세상이 돼서. 그런데 이를테면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번에 이재명이 유엔 가서 정상회담 회담을 하고 왔는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아주 드라이하게 묻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똑같은 질문인데, 이번에 이재명이 유엔 가갖고서 연설할 때 총회장이 자리가 썰렁할 정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았다는데, 그런데 유엔 외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못했다가 답이 많겠죠.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이번에 이재명이 유엔 가서 기립박수가 나올 정도로 환영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 유엔 외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잘했다는 대답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질문지 있잖아요. 퀘스처네어라고 그래. 질문 문항을 기술자들이,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편하게 했지만, 티 안 나게 교묘하게 긍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부정 답변을 유도하는 식의 질문지를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해. 그러면 한 10%, 15% 정도의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만들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범위니까 6.2 오차범위에다가 10%에서 15% 가까이를 이 질문지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20% 가까이 유도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무슨 얘기냐? 실제 지지율이 20%인데 40%짜리 여론조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저 여론 기술자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건 숫자를 조작하는 것하고 좀 다른 거죠. 아주 기술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환상에 적게 만들어. 그래서 이 사람이 멘붕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의 비서들이. 지금 저는 불과 100일밖에 안 됐지만 이재명을 가까이서 모시는 대통령실의 비서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그런 고민에 빠져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 국정이 아주 파행적이에요. 그리고 발표되는 여론조사나 또는 보도되는 기성 언론의 보도가 너무 사실과 다르고 터무니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 40년 정치 평론하면서 이런 현상은 정권 말기에나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벌써 나타났다는 뜻은 역으로 얘기하면 이거 끝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다. 물론 우리가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유파가 정말 잘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국민의힘이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 페이스를 당분간 잘 유지하면 이거 1년 안에도 끝장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제가 단정 짓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우리 지금의 정치 흐름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나오는 것 같지만은 좌파 전체에서는 하나의 기획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가 집단에는 잘 하려고 하는데 실력이 없거나 운이 없어서 이렇게 망가지는 거냐 아니면 이게 애초부터 대한민국 망가뜨리려고 작심하고 달려드는 거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물론 실력도 없어. 실력도 없고 운도 없지만 이재명과 그 주위에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과 이것들 그리고 그 배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섀도우 파워가 있는 것 같다. 그림자 권력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세 개를 얘기했거든요. 동부연합, 민노총 그리고 좌파 원로 집단 얘기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여기에 조선노동당은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선노동당 김정은 세력, 시진핑 세력 그리고 여기에 요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세 가지 이런 걸 합치면 5개 섀도우 권력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섀도우 권력이 이재명과 그 지금 권력 잡은 것들을 움직이는데 이 5가지 세력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지 어떻게든 경제도 살리고 경제 외교 안보도 잘해갖고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이와 이재명 권력, 이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이 하는 짓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애초부터 대한민국 무너뜨리려고 작심하고 나선 행동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63년생인데 저희 지역에 네. 여기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다차원적인 그 문제들이 있는 문제를 제기를 하셔서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를테면 제가 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할 때는 이게 그냥 대의였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잘못됐다고는 말을 안 했어.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나는 함께 못하지만 어쨌든 너라도 열심히 해라 이랬지. 그러니까 그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2019년에 문재인 정권 때 조국 퇴진, 조국 사퇴, 문재인 퇴진 주장했잖아요. 그건 당시 국민들한테는 실제로 대의 명분으로 다가갔어요. 옛날에 민주화운동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이 당장 내일도 대한문에서 장애투쟁을 하지만 주 슬로건을 뭘로 가져가지? 아마 이재명 독재정권 타도일 텐데 표현을 어떻게 하든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기가 행동은 안 해도 마음으로는 공감하는 그런 대의 명분으로 지금 확장되어 있냐? 아직은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정당은 모든 문제를 해결은 못해도 이것이 문제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깃발을 들어야 되거든. 그래야 대중들이 그 깃발을 향해서 모여들지. 그게 힘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을 잡는 일이고 어젠더를 세팅하는 일이에요. 깃발을 드는 일인데 한동훈이 이준석이 이거 거치면서 그 기능이 거의 다 망가졌다가 이제 장동혁이 대표가 되면서 조금씩 그 기능이 살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씩 살아나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국민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면 그 장동혁 지도부가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 슬로건, 깃발, 대의 명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그 대의 명분은 아마도 이재명 독재 정권 타도라고 하는 걸로 수렴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층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경험 속에서 젊은 층들과 함께 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0대, 20대, 30대가 저보다 잘났다. 저 확실하게 그거 인정합니다. 무슨 애들이 나보다 영어를 잘해. 나는 CNN 잘 못 듣겠어요. 근데 걔네들은 거의 CNN이건 폭스TV건 또는 그 X나 스레드에 영어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거의 실시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부터도 글로벌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10대, 20대, 30대는 다 글로벌하게 사는 것 같아. 그 점에 있어서 애들이 나보다 잘났죠. 그건 확실하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 관리도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 10대, 20대, 30대 애들이 지 일이라 그러면은 누가 안 시켜도 엄청 타이트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거 우리 때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도 내미락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깃발망이 맞고 나시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이게 좀 자립성이 좀 부족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10대, 20대, 30대는 저보다는 훨씬 더 그런 면에서 자기 의지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개성적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10대, 20대, 30대가 저보다 훨씬 낫다. 세대적으로도 훨씬 낫다고 생각해. 그래서 당장 그 1, 2, 3 계엄 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계몽됐다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 기성세대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진짜 혼납니다. 애들이 혼낸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아주 창피당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 젊은 10대, 20대, 30대가 이를테면 우리 60, 70, 80대 기성세대들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집에 가세요 이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이가 아니라 성별이 아니라 어젠더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그러면 그게 70대 할머니건 10대 소년이건 똑같은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애들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우리가 이상하지.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서 야 너네 고생 많다 그러는데, 아니 웬 고생이에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냥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세대가 우리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집어 놓고 이 젊은 세대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만약에 생각하면 이거 이게 진짜 불행한 거 아니에요? 불행한 거죠. 그 세대가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사회를 맡을 텐데 우리보다 못난 애들이 우리 사회를 맡는다 그러면 그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다행히 우리 1230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저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1230 세대를 어떻게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고 계몽시킬 거냐라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거냐라고 고민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나를 벗어 던질 거냐, 내 갑옷을 내가 열 거냐라고 고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또 다른 분은 없으신가요? 무력해지는구나 그런 쪽으로. 그런 게 이제 제 자신이 생각할 알겠어요. 예. 이제 사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2년 7개월밖에 못하고 이제 물러났단 말이에요. 5년 임기를 다 채웠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고, 또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유파의 정권 재창출, 재집권을 위한 토대도 잘 만들어 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런 아쉬움을 갖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과 관련해서는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마무리는 못했지만 대치동에 또아리 틀고 있는 이게 10대 수험생들에 대한 의식교육까지 지금 포함한 대치동의 좌파 교육 카르텔의 문제를 제기하신 거거든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마무리는 못했지만 시작은 했다. 그래서 이 교육개혁의 핵심 고리로 바로 대치동 사교육 카르텔을 지목을 했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어요.
거의 해체됐다고 보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제가 그 문제만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 제기된 그 부분 관련해서는 마무리는 못했지만 굉장한 충격을 줬고 그 사교육 카르텔이 거의 다 해체는 됐다. 이걸 수습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사교육 카르텔이 센 건 사실인데 그게 다 돈으로 엮여져 있어가지고 한번 두드려 맞으니까 힘없이 와야 되더라고요. 수사기관에 수사력이 들어가니까 이것들이 돈으로 쌓아놓은 철옹성이라 허점이 너무 많아. 전부 뭐 탈세에 뭐 커넥션을 유지하기 위한 뇌물에 막 이런 것들로 쫙 쌓여져 있으니까 수사하기가 그렇게 좋은 사건이 없어. 그래서 바로 이게 수사가 들어가서 그냥 해체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핵심 고리라고 하는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문제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학부모들이면 누구나 다 전문가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교육 개혁의 첫 출발, 첫 핵심 고리를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사법 척결로 딱 잡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핵심 고리를 딱 치고 가는 거가 힘든 거예요. 그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그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이제 1230 세대들 이 대치동 사교육 카르텔, 좌편향된 사교육 카르텔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를테면 1230 세대에 대한 좌편향 세뇌 교육이 없어지냐? 청교조가 엄연히 살아있고 그런데 당연히 없어지지 않죠. 그런데 제가 아까 1230 세대 관련된 답변과 연관되는 건데 이번 탄핵 저지 과정에서 10대들의 움직임이 아주 눈에 띄었어요. 현장에 나온 10대들이 굉장히 많고 또 10대들이 굉장히 용감해요. 거리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이 탄핵 저지 투쟁 과정에서 스스로 활동가가 된 10대들의 목소리를 더 넓게 확산시켜 갈 거냐라고 하는 과제를 우리 모두가 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1차적으로는 10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기 운동을 앞으로 전개해 갈 거냐의 문제이지만 우리 자유파 전체가 또 당이 여기서 당은 사실은 이제 유럽 정당을 보면 10대 그 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당원으로 가입하는 거는 성년이 돼야 되지만 미성년 상태에서도 각 정당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정당 활동에 볼런티어십으로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기항에 각선되기 시작한 우리 이 청소년들이 자유파 활동가와의 연대를 통해서 또 국민의힘의 그런 외연 확장 속에서 좀 더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그렇게 좀 고무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따로 필요하다. 예,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영주 봉화 지역에 우리 아미고 동지들하고 진짜 오랜만에 만나 뵀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 다 몇 번씩 뵀던 분들이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처럼 반갑기도 합니다. 고맙고요. 저희가 내년 이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전까지는요, 한 명이 소중하다 그래가지고 정말 제 역량을 생각하지도 않고 모든 곳을 다 돌아다녔어. 그래서 작년 선거, 총선 때 계산을 해보니까 다 끝나고 보니까 제가 170군데 야외 촬영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후보를 만나러 간 거예요. 170회를. 그러면 거의 모든 주말을 다 그렇게 할애를 하고 수도권은 평일날 2군데, 3군데 다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선 체력적으로 그게 좀 불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열심히 다녀갖고 국회의원 배지 달아줘 봤자 누구 공에 됐는지도 모르는 자들도 수두룩하고 엉뚱한 짓 하는 자들도 수두룩해서 내가 저걸 왜 도와줬냐 싶은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내년 지방선거 또 3년 후 총선 때는 엄선해야 되겠다. 엄선해서 진짜 좋은 사람을 엄선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소수 정예로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 우리 전국에 아미고 조직이 70개가 있고요. 그러면 70개의 지역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70개 지역에서 우리 이 지역 아미고는 이 사람을 시장이나 군수 또는 도의원으로 추천한다. 이런 추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70군데는 돌아다닐 생각이에요.
70군 되는.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소수정예주의로 내년 지방선거를 고성국 TV와 함께 여러분들 승리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